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날이네요. 일요일 날 오전 10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중섭, 화가 이중섭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한국 사람들만 했어요. 이제는 외국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외국 사람을 한동안 또 해야 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한동안 취급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한국 사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중국 역사상 마지막 황제 푸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이라는 사람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죠. 언젠가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조선 왕실이 근대가 열리면서 여러 가지 조선 왕실의 위기가 많이 닥쳤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었고 이 세계적인 상황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그런 황제나 왕의 국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전통적인 왕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는 그런 전환기적 시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이었던 왕체제 하에 그런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여러 가지 풍파가 많이 일었다. 그래서 그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또 더욱이 이 푸이 황제는 일본이 우리나라만 집어먹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중국의 만주 땅까지 일본이 사실상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주국이라는 거는 그때 만주국이라는 게 이제 그랬었는데, 만주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였었냐면은 일본이 실질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푸이라는 황제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푸이라는 황제는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핫바지 노릇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이 푸이만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일본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입니다. 우선 이 사람 전에 황제는 중국의 이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이렇게 있었는데, 황제라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중국도 서양식의 군복을 입고 긴 칼을 탁 하고 그랬었죠. 이게 황제의 모션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고치고 나서 고종 황제라고 했잖아요. 고종 황제도 이렇게 서양식 군복에다가 탁 폼으로 긴 칼을 들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고, 황제로서, 중국의 마지막 황제로서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살았다.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신교로 푸이, 만주어, 이게 만주 글자라는 거죠. 1906년 2월 7일에 태어나가지고 1967년 10월 17일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61살에 사망했네요. 뭐 별로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이죠? 거듭 내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57년생이거든. 그러니까 나보다도 내가 57년생인데도 이렇게 청년이잖아요. 나가서 아주 활기 있게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61살에 죽었다. 너무 일찍 죽은 거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이 사람은 이제 선통제라고도 부릅니다. 1908년에서 1912년까지 통치했다.
근데 일본의 꼭두가시죠. 언제까 어디까지나 이 만주국이라는 거는 일본의 영토였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만주국의 황제다. 이게 정말 일본의 꼭두가시입니다. 일본의 핫바지 노릇을 한 거죠. 황제의 칭호는 1924년까지 유지이자 만주국의 집정 및 황제이다. 그래서 이제 만주국의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순종임금이 제일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러나 순종을 왕다운 왕이라고 누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순종임금이란 건 이 조선의 마지막 임금과 동시에 완전히 일본의 허수아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왕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왕의 권력을 행사한 것은 고종임금이 마지막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마지막 왕은 고종이고 그 밑에 순종은 일본의 핫바지 노릇을 하다가 그만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프리도 그런 식이 됐던 겁니다. 우리나라 순종 임금처럼 일본의 꼭두가시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 황제를 그나마 이제 끝마치고 말한 것이죠. 만주국 집정으로는 대동왕 황제로는 강덕제이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중국 역사상 마지막 황제로 널리 알려져 있고 독왕제의 증손자이다. 민제, 양제, 손제, 폐제, 말제로 불리기도 한다. 만주어로는 거훈고, 요소한, 휴부트 요스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만주국 황제라고 됐죠. 제위. 그러니까 통치했던 기간은 1934년 3월 1일부터 1945년 8월 18일까지 제위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그 날로부터 3일 후에 퇴임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대동왕, 장징후이, 이 섭정, 그 다음에 정징후이를 봅시다. 1871년에 태어나가지고 1956년 1월 11일에 사망했다. 일본 제국의 괴뢰 정복국이었던 만주국의 총리 대신을 지낸 정치가이다. 이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다. 자는 휴이다. 만주국이라는 게 계속 되는 얘기입니다만 만주국이라는 게 정말 국가다운 국가가 아니고 일본의 괴뢰 정부였었죠. 일본의 사실상 만주국이라는 거는 일본 통치하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런 국가였어요.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잖아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일본이 만주를 사실상 통치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주국의 총리라고 하는데 만주국의 총리라는 게 뭡니까? 꼭두각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불행한 사람인 게 뭐냐면은 하여튼 그쯤 합시다. 만주국 대동왕 1932년 3월 9일에서 1934년 2월 28일까지 재임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만주국 황제니 만주국 대동왕이니 대청국 소조정 황제니 이런 거는 자꾸 명칭이 지위 명칭이 바뀔 뿐이지 그대로 이 사람이 그대로 이제 통치한 거죠. 만주국 황제였다가 또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만주국 대동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대청국 소조정 황제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했다가 또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제12대 대청 황제로 되었다.
대청 황제, 몽골 데칸 뭐 이런 거죠. 위안스카이가 나오는데 이게 위안스카이입니다. 이 위안스카이가 그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의 대장이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냐? 이 사람이 그 청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한국은행 맞은편에 서울중앙우체국 있잖아요. 서울중앙우체국 바로 옆에 지금의 중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중국 대사관 자리에 이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가 아주 조선의 내정에 끝까지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갑신정변도 이 사람이 이 위안스카이가 군대를 이끌고 경복궁에 난입해가지고 갑신정변이 3일 만에 또다시 무너지게 되었었잖아요. 갑신정변이 처음에는 성공했었단 말이죠. 성공한 3일 만에 도로 무너지게 된 거죠. 또 이 역쿠데타를 만나가지고 갑신정변 세력들이 이 위안스카이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바람에 3일 만에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는 조선 정치에 아주 끝까지 일에 개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가 바로 총리로 지명이 됐었다 이런 얘기죠. 이 푸이가 제12대 대청 황제로 되었을 때 이때 위안스카이를 총리로 임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상정보를 봅시다. 1906년 2월 7일에 태어났다. 출생지는 청나라 지리성 베이징.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이징 있잖아요.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베이징이 큰 도시죠. 사망은 1967년 10월 17일 날 사망했다. 그러니까 61세에 사망했다 이런데 여러분들 1967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까지도 살다가 사망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집권하고 한 4, 5년 후에 박정희가 집권한 지 한 4, 5년 후에 이 청나라 푸이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망제는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왕조는 청나라, 만주국, 가문은 아이신교로하라, 부친은 순친왕 자이펑, 모친은 순친왕 대복진 과이가 유란, 배우자는 효광민 황후 고불로 완능.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부인이었던 것이죠. 1906년 11월 13일에 태어나가지고 1946년 6월 20일에 사망했다.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 황후였으며 이름은 간단하게 완용으로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왕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숙비, 왕이 덕특 문수. 이 사람이 이제 원슈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의 후비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첩인 것이 첩. 상규인. 이 여자도 첩이죠. 첩이고 1937년 중일전쟁 당시에 일본 제국의 괴뢰 정권인 만주국의 황제로 있던 푸이와 결혼했다. 1942년 방광염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이 여자는 그렇고 자녀 아이신 교로 유한. 이 푸이의 딸 푸이의 딸이 아니고 아들이네요. 푸이의 아들은 1918년 5월 17일에 태어나가지고
1999년 1월 18일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부위의 아들은 1999년 1월 18일에 사망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근까지도 살다가 사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대를 눈앞에 둔 1년 전에 1999년에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부위 양자이자 상속인, 양자라는 겁니다.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였다는 거죠. 청제국의 황위 요구자, 청황실의 수장이다. 한풍제의 다섯째 아들인 돈친왕 혁종의 증손자로 부위의 할아버지인 숭친왕 혁현의 형이었다. 자는 암소다. 친인척들이 이렇게 나오고, 능면은 이 부위의 묘가 지금 어디 있냐면 화룡황원 헌능이라는 곳에 부위의 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생 1906년 청나라 제11대 황제인 광서제의 동생 순친왕 제풍과 서태후의 측근인 대학사 겸 군기 대신 영록의 딸 유란의 아들로 순친왕부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서태후가 또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부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서태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태후가 참 기막힌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위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서태후로 들어가겠다 이 말이죠. 서태후가 이 기막힌 여자입니다. 즉위 1908년 11월 14일 광서제가 붕하자 당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서태후가 부위를 동치제와 광서제의 후계자로 지명하여 태어난 지 2년 10개월 만에 청나라 12대 황제 선통제로 즉위하였다. 청왕조의 가법에 따르면 동치제가 죽었을 때 학렬이 부인자인 후손들이 황위를 계승해야만 했지만 서태후가 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동치제와 같은 학렬인 광서제로 황위를 승계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위는 동치제와 광서제를 겸조하여 대를 잇게 되었다. 서태후는 부위 생부인 순친왕을 감국 섭정왕으로 임명하여 정치 실권을 위임하였고, 광서제가 붕한 다음 날인 11월 15일에 흉서하였다. 즉위식은 1908년 12월 2일 베이징의 자금성 태화전에서 봉행되었다. 여러분들 자금성 아시잖아요. 자금성에서 여러 가지 지금도 중국의 여러 가지 행사가 행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자금성입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이게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에서 즉위식이 이제 거행되었다 이거죠. 즉위식에서 부위가 울음을 터뜨리자 섭정왕인 순친왕은 울지 마세요.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라고 말하였고, 대신들은 대청제국의 불길한 징조라고들 하였다. 그 즉위식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런지 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위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위는 나이가 어렸을 때죠. 어린아이였으니까. 어린아이였을 때 이제 황제로 등극을 했으니까 아마도 즉위식이 오래 걸리니까 지루한 감이 들으니까 아마 어른 같으면 좀 지루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있는데 나이 어린 아이니까 아마 울음을 터뜨렸나 봐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곧 끝납니다. 이렇게 그 섭정을 하던 사람이 얘기를 했다 이런 거죠. 섭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임금을 승계받는 자가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대신 통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 임금의 직위를 승계받은 어린애가 성장할 때까지 그 기간만 대신 통치해 주는 걸 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즉위식에서 황제가 된 나이 어린 황제가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니까
그 나이 많은 대신들이 야, 이게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들 얘기했다는 겁니다. 유모 왕초 시인은 자금성의 부위와 동행하였다. 부위는 생모를 7년 동안 볼 수 없었고 유모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성장하였다. 유모는 부위가 8살이 되자 자금성에서 출궁하지만 부위는 결혼한 후에도 때때로 자금성의 유모를 불렀고 만주국이 성립한 후에도 유모는 부위를 만났다. 만주국에서 들인 두 후궁은 유모가 소개시켜준 것이었다. 1959년 특별 사면되자 부위는 유모의 양자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부위의 그 첩들을 그 유모가 부위가 어렸을 때 젖을 먹여서 그 부위를 키워준 유모가 부위의 첩들을 소개시켜줬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철 멸망과 퇴위. 1909년 순친왕은 형인 광서제를 배반하고 무술 변법을 실패하게 만든 북양대신 겸 직계총독 유한스카이를 실각시키고 유한스카이는 하남성 창덕에 집거한다.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의 시발점이 된 우창봉기가 일어나자 유한스카이는 이를 진입한다는 명목으로 정계에 복귀했다. 신해혁명은 1911년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중화민국을 성립시킨 중국의 혁명이다. 이 혁명은 중국사에서 처음으로 공화국을 수립한 혁명이라서 공화국혁명이라고도 불린다. 이 신해혁명이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한 사건인고 하니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대가 열린다. 근대가 열린다는 건 뭡니까? 전통적인 왕통치가 종말을 구하는 그런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써요? 부위가 청나라의 그 마지막 황제 부위는 사실상 황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일본의 꼭두각시였다. 그런데 이때 중국에서 이제 신해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전통적인 그런 왕조와 결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국이. 그 혁명이 바로 신해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해혁명은 전통적인 왕체제에서 전통적인 왕체제를 종말을 구하고 근대가 열리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창봉기가 발생하자 유한스카이는 이를 진입한다는 명목으로 정계에 복귀했다. 정조종은 유한스카이 요구대로 유한스카이를 총리 대신에 임명하였고 순친왕은 섭정에서 물러나야 했다. 유한스카이는 순원으로부터 난징 임시정부, 임시대총통의 지위를 양보하겠다는 미략을 받고 적극적으로 청왕조 타도에 나섰다. 순원 이 사람이 그 중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언젠가 내가 이 순원에 관해서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게 인간 탐구잖아요. 근데 너무 지금은 다뤄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언제쯤 하게 될런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언젠가는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 순원이라는 사람이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인데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근대를 이렇게 열리게 하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대의 바람을 일으킨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왕과 전통적인 왕 통치를 결별하고 이 근대적인 국가로 출발하는 그 갈림길에 그 시점에 순원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죠. 1912년 1월 16일 유한스카이는 융유 황태우에게 공화정을 수용하라는 협박을 하였고 황족회의에서는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선기와 푸웨이는 푸이 퇴위에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황태우는 황제의 퇴위에 찬성하였다. 선기와 푸웨이, 이 두 사람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전통적인 중국의 그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푸위에 충성하던 그 아주 충성 신하였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 근대가 열리는, 공화정이 열리는 그거를 굉장히 반대했다고 하죠. 그래서 푸위를 끝까지 모셔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 선기하고 푸위 이런 사람이 그렇게 그 푸위에 아주 그 충성을 하는 그런 충성분자였었다. 푸위 퇴위에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황태우는 황제의 퇴위에 찬성하였다. 1월 30일 내각에 공화정 선포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2월 3일 황실은 위안스카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난징 임시정부 측과 퇴위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을 하겠다. 이미 근대가 열리는 거는 말이죠. 중국뿐만이 아니고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거든. 전통적인 왕 통치와 결별하고 새 시대를 여는 그런 그 바람이 전 세계로 돌아갔다 이거죠. 그런 바람이 전 세계로 부는 바람에 아무리 이 푸위가 발버둥을 치고 왕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한들 역부족이다. 이미 대세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황제가 그 황제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왕이 있는 국가도 많잖아요. 아직도 왕이 있는 국가들 많잖아요. 영국도 그렇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왕은 있지만 영국이나 일본 다 왕은 있지만 그 왕이 뭐 통치를 합니까? 통치는 못 하잖아요. 근대가 열리면서 왕이 다 없어지고 실제 왕이 있다 하더라도 통치는 못하는 그런 그 왕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영국 왕도 예전엔 통치를 했지만 통치를 못하잖아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돼버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푸위가 무슨 새 시대가 열리는데, 새 시대가 열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푸위가 무슨 아무리 황제라 하더라도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푸위는 저물어가는 태양이요 다시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는 태양으로 등장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2월 9일 황제에 대한 퇴위 후 우대 조항 8개조가 확정된다. 청황족에 대한 우대 조항 4개조와 만주족, 몽고족, 해족, 장족에 대한 우대 조항 7개조도 아울러 확정된다. 2월 11일 황태우가 황실 우대 조건을 받아들였고 2월 10일 자금성 양심전에서 마지막 조회가 열렸다. 황태우는 공화국 체제의 도입을 위하여 황실의 통치권을 포기하며 만안몽 회장의 오족으로 중화민국을 구성한다는 뜻을 담은 퇴위 조서를 공표하게 했다. 자금성에서 본격적으로 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이제는 내가 황제로서의 통치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퇴위서를 만방의 중국 국민들한테 만방에 이제 공표했다 이거죠. 내가 오늘서부터 더 이상 황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는 거지. 계속 황제를 유지하겠다 고집을 피우다가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황제가 뭔데? 시대가 바뀌는 바람이 불 때는요 황제라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황제도요 계속 자기 황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 고집을 부리다가는 정말 처벌을 받아서 목이 잘린다든가 그런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나는 오늘서부터 황제 직위를 내놓겠다 이런 그 아주 선언문을 공표했다 이거죠.
이로써 부인은 황제에서 퇴위하였고 286년간 중국을 통치한 청나라 왕조는 공식적으로 멸망한다. 그래서 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위가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위가 이렇게 잠깐만 이게 자꾸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네. 그래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위가 자금성에서 오늘부로 나는 그 황제 직위를 내놓겠다. 이렇게 만천하에 공표하는 그 순간 중국 역사상 청나라라는 그런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숙친왕은 일본 조차지인 류순에서, 공친왕은 독일 조차지인 칭다오에서 복벽 운동을 전개한다. 청조정과 중화민국 정부의 협의에 따라 자금성은 건청문 광장을 경계하여 외조의 3대전과 문화, 무용 등의 전각은 중화민국 정부의 소유가 되었고 내정의 후삼궁과 동쪽 서쪽에 있는 육궁 등은 청조정이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류순 커우고 이전 명령인 류순시는 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다련시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506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일시백, 천만, 10만, 21만 명이다. 또한 류순 혹은 류순항으로 불리며 포트와서로 알려져 있다. 포트와서, 영어로는 포트와서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이죠. 칭다오는 그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의 부속급 시이다. 산둥반도 남부에 위치한 산업도시며 군항이다. 면적은 그 11,026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838만 명이다. 청조정과 중화민국 정부의 협의에 따라 자금성은 건청문 여기 한 곳이네요. 대청 황제 퇴위 후의 우대에 관한 조항. 그러니까 복벽 사건 당시 선통제 부위. 그러니까 이때 모습은 그 부위 황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네요. 애들 모습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부위의 모습이죠. 이게 그 부위의 어린애 아이의 적의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부위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청 황제 퇴위 후의 우대에 관한 조항. 이건 뭐냐면은 부위 황제가 황제를 내놓더라도, 황제 자리를 내놓더라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황제를 내놓더라도 품위는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일국의 황제를 지냈던 사람이 어디 가서 뭐 막노동을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공장에서 뭐 생산직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국에 그래도 황제를 지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 우대를 해야 된다. 지난날 황제를 지냈던 사람으로의 그런 신분에 걸맞게 우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조항이라는 것이죠. 금일 대청 그러니까 황제를 내놓고 나서도 황제를 지냈던 사람이니까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예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황제를 내놓더라도 그 사람을 그 신분을 봐서 예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뭐 사회 밑바닥에 가서 아무나 굴러먹을 수는 없잖아요. 금일 대청 황제가 공화국체를 찬성한다고 선포했기에 중화민국은 대청 황제 퇴위 이후 우대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대청 황제 퇴위 후에도
전원은 계속 존속되며 폐기되지 않는다. 중화민국은 외국 군주를 대하는 예로서 그를 대한다. 중화민국은 새로 생기는 중화민국 정부는 외국의 대통령이나 왕을 대하는 것과 같이 깍듯한 예의를 표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조항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가 잠깐 다른 곳으로 빗나가는데 내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만약에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김정은이가 이 가난이 계속되니까 이 김정은이마저도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야. 만약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김정은이마저도 김정은이가 살고 있는 그 김정은이 관저마저도 전기가 24시간 전기가 안 들어오고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겠어요? 김정은이가 두 손 두 발 다 들을 겁니다. 외국으로 망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국에 속국이 된다든지 중국이 점령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에다 극비리에 무슨 비밀 제안을 해가지고 야 이제는 북한도 너희 대한민국이 통치를 해라. 대한민국이 통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예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가는 노동당 비서였으니까 나를 예우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내 일가족만은 예우를 해줘야 된다. 예우를 해줘서 충분하고 안락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겁니다.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통일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통일됐다 해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어디가 막노동 날품팔이에서 먹고 살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참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을 통치한 통치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예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식인 겁니다. 이게. 대청 황제 퇴위 후 세비는 400만 냥으로 하며 새로운 화폐를 발행한 후에는 400만 원으로 한다. 그 돈은 중화민국이 지출한다. 세비 이게 뭐냐면 월급을 400만 원씩을 다달이 준다. 이게 생활비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로 400만 냥인데 지금은 4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때 부의 시대 400만 원이라면 아마 지금쯤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화폐 가치를 내가 모르겠는데 부의 시대 4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달에 4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중화민국 정부가 마지막 황제 부의한테 한 달에 4억 정도의 주겠다, 봉급을 주겠다 이겁니다. 대청 황제는 퇴임 후 잠시 자금성에서 거주하다 나중에 이화원으로 이주하며 시위 인원은 예전과 같이 고용한다. 그래서 황제를 내놓은 바로 후에는 급작스럽게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성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몇 달이 지난 다음엔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한다고 하죠. 이사를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사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북경 서북부의 하이덴 구에 위치한 정원 공원이자 궁전이다. 주로 60m 높이 만수산과 쿤민호에 많은 공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 이화원의 면적은 2.9평방 킬로미터이고 이 중에 4분의 3이 호수로 구성되어 있다. 쿤밍호는 그러니까 호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산꼭대기에 이화원을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푸이를 위해서 푸이가
자금성에서 이제 이사 갈 곳을 마련해 주느냐고 이런 곳을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딱 커튼을 딱 열어보면은 그 호수가 호수가 눈앞으로 싹 그 넓은 호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 뷰가 끝내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 푸이가 옮겨갈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화민국에서 적절하게 위병을 설치하여 신중히 보호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호위병을 붙여준다 이겁니다. 푸이한테. 다른 곳으로 자금성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최소한의 경호원을 붙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호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4-5명 정도의 경호원은 붙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4억 정도를 받으면서 4-5명의 경호원을 대동하면 뭐 끝내주는 거죠. 거기다가 집은 그 호수가 쫙 눈앞에 바라다 보이는 그런 호수를 바라다 보는 산등성이에 딱 별장 같은 집을 지어주니까 정말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녹화한 지가 41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5번서부터 두 번째 녹화를 하겠습니다.